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이론을 담당하게 된 이하온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일단 의학이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손해사정사를 공부하시려고 도전을 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쪽 의료계 쪽에, 의학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 용어에서부터가 어라? 하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부터 이해를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멘붕 아닌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처음부터 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와 함께 이제 이제 이론 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문제 자체가 이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암기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시험 문제,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열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 열문항에서 이제 문항이 이제 뭐 1번에 1-1, 1-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문항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 이제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질병 파트하고 상해 파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서 60% 정도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질병에서 또 이제 한 40% 정도가 출제가 되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도가 삭제가 됐네. 그래서 지금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제 기출이 되어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의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상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뼈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뼈 이름에 대해서 또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열심히 뼈 이름을 또 외워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골격계 기초 부분에서도 이제 한 번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골격계에서도 이제 뭐 활막관절에 대한, 그리고 응급처치와 수술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와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골절이나 탈구, 그리고 특수골절, 그리고 상지, 하지, 척추, 신경계까지 해서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도에는 응급처치와 수술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퇴골의 간부 골절에 의한 골 변형에 대한 걸 써라. 그리고 파행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적어라.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이완 부위, 이쪽 이제 어떤 예시를 주고 나서 그 이완 부위와 압박 신경근을 적어라라는 문제, 그리고 말초 신경 손상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출 문제가 한 5년 주기로 돌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문제들은 뭐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또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의학이론 그 상해와 질병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종양과 질병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종양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종류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암은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갑상선 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인체를 머리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다 이제 몸 안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질병에서 요번에는 조금 신기하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두 가지가 같이 나왔었어요. 보통은 얘가 나오면 뭐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같이 나왔었다라는 게 조금 신기했고, 그리고 또 치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협심증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질병 한 50% 정도, 그다음에 상해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올해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이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먼저 이제 문제를 풀려면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을 오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의학 이론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손해사정사가 되셨을 때 그냥 이제 뭐 어떤 이제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뭐 진단서를 보려거나 했을 때 의학 용어라든지 진단명이라든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 이게 얼마나 또 이제 보험을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생겨져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만이 진단서를 봐도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오늘 인체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 이제 사람의 몸이죠. 사람의 몸인데 뼈를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이제 명칭들이 이렇게 쫙 다 적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셔야 되고, 보시면은 들어본 말도 있고, 그다음에 좀 생소하다, 일반적으로 잘 접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심심할 때마다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도 그 문제가 어느 쪽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번 출제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인체, 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두개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턱 부분을 갖다가 하악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목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 용어로는 경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경추와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쇄골, 우리 쇄골미인 이런 말들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부분은 이제 쇄골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쪽에 있는 이 넓적한 뼈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날개뼈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날개뼈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는 견갑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 뒤쪽으로 있는 이 날개뼈가 견갑골이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흉골은 이제 이 갈비뼈와 갈비뼈를 이어주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들 몸을 한번 좀 이렇게 만져보세요. 갈비뼈와 갈비뼈를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뼈가 있을 거예요. 그 뼈를 우리가 흉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저희가 이제 늑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척추는 보통 우리가 허리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이 목뼈, 경추에서부터 이제 가슴 쪽에도 이 뼈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척추뼈가 쭉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쪽 부분으로도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가슴 쪽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흉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흉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허리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뼈가 아니라 요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골이나 청골, 미골, 치골, 좌골, 요거는 이제 다 골반에
골반에 이제 속하게 되는 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골은 이제 엉덩이에서도 골반에서도 가장 넓적한 부분을 장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좌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엉덩이 앉았을 때 바닥에 닿는 엉덩이 뼈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좌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골반뼈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다리뼈를 보게 될 텐데, 다리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허벅지 부분에 있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긴 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대퇴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무릎뼈를 슬개골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근육이 덮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뼈가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무릎에서부터 족부까지 이어지는 그 종아리 뼈 같은 경우에는 경골과 비골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골 같은 경우에는 이 뼈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중에서 조금 더 두꺼운 뼈,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타고 올라가는 긴 뼈를 경골, 그리고 새끼발가락을 타고 올라가는 경골보다는 조금 더 얇은 뼈를 비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골과 비골, 이 두 가지가 이제 종아리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팔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깨에서부터 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이제 팔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쭉 이어진 하나의 뼈,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상완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완골. 그리고 또 이제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 이어진 뼈, 종아리뼈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뼈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뼈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뼈를 척골과 요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지손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뼈, 얘가 요골이에요. 요골.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타고 올라가는 뼈가 척골입니다. 그래서 요골과 척골이 이제 팔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 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손목 쪽에 있는 뼈를 수근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등 쪽에 있는 뼈를 중수골,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 마디마디마다 다 이제 이렇게 뼈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뼈를 우리가 수지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족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목에 있는 그 뼈를 족근골이라고 이야기하고, 발등 부분에 있는 뼈를 중족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있는 뼈를 족지골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뼈의 명칭들이 이렇게 쭉 나와져 있고, 요거를 여러분들께서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려면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면 또 외워지지도 않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페이퍼를 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고요. 똑같은 그림인데 명칭만 싹 없앨 겁니다. 명칭만 싹 없앤 페이퍼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계속 써보세요. 여기가 어디였지? 여기가 어디고, 여기는 경추고, 여기는 쇄골이고, 이런 식으로 쓰면서 뼈의 위치를 확인을 하시면서 그 위치에 맞게 명칭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뼈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적다 보면 머릿속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뼈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하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구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냥 딱 일반적으로 그냥 딱 일자로 서 있을 때 그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인 것 같긴 하지만, 엄밀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에서 보는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 것은
두 팔을 자연스럽게 모은 채로 눈은 정면을 응시하면서 양팔은 차렷 자세에서 양쪽 손바닥이 앞으로 향해 있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눈은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딱 일자로 서 있을 때는 이 손바닥이 몸통 쪽으로 향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팔의 위치가 이렇게 손바닥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요런 이제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뒤쪽에서 손을 봤을 때는 손등이 보여야지 맞겠죠.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손바닥을 쫙 편 상태로 이 손바닥 자체가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를 취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해부학적 자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체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이 자세가 해부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고요. 이 자세로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요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면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요. 관상면과 시상면, 수평면이 있습니다. 관상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체 면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영상 같은 거를 찍을 때 뭐 CT나 MRI 이런 거를 찍을 때 그냥 딱 앞면만, 뒷면만 찍지 않고 이렇게 단면을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몸 안의 내부를 촬영을 해서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몸을 앞뒤로 자를 것인지 아니면은 뭐 좌우로 자를 것인지 위아래로 자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또 보는 내부 장기를 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상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면을 앞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앞뒤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면과 뒷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중앙을 자를 수도 있고,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잘라갈 수도 있고, 이 자르는 면 자체는 뭐 이렇게 넓이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인체를 앞과 뒤로 나누는 면을 우리는 관상면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상면입니다. 시상면 같은 경우에는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거예요. 아까 관상면은 앞뒤로 잘랐다라고 한다면 시상면은 좌우로,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잘라주시면 된다. 잘라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인체를 자르는데 정중앙에서 정말 딱 정중앙에서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면은 정중면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면 안에 정중면이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 때 딱 정중앙에서 잘라가지고 인체 내부를 촬영을 하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와서 찍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더 가서 찍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을 시상면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평면은 용어 자체가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인체를 위아래로 나누는 면이다. 이것이 시상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체 부위의 방향에 따른 용어입니다. 그렇게 생소한 용어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측과 외측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는데 내측이라는 것은 내쪽, 안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선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정 가운데 선을 이야기를 하겠죠. 정중선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는 이 정중선에 가까운 쪽을 내측이라고 하고요.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외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외, 뭐 안쪽, 바깥쪽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중선을 기준으로 정중선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내측, 정중선에서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외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위와 원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위, 원위 같은 경우에는 몸통에 가까운 쪽을 근위, 가까울 근, 그리고 몸통에서 멀어진 쪽을 멀 원자에서 원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통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에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 쪽을 근위다, 근위부다. 그리고 심장에서 멀어진 쪽을 원위부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위부가 되겠지만 발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어깨와 발을 갖다가 우리가 근위부, 원위부로 나누어서 보자면은 근위부는 어깨 쪽이 되겠고요. 원위부는 발 쪽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가까워진다, 몸통에서 가깝다 그러면 근위, 몸통에서 멀어진다 하면 원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얕은, 깊은, 이것은 이제 우리 인체 이 겉에 표면 있죠. 이 표면에서 가깝거나 얕은 곳, 그러니까는 표면과 가장 이제 가까이 바깥쪽에 있는 쪽을 얕은 쪽, 그리고 신체 표면에서 깊이, 그러니까 내부 장기 쪽 밑으로 우리 몸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깊은이라는 용어로 방향을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측과 외측, 근위와 원위, 그리고 얕은, 깊은, 얘네 둘을 상반된 관계로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측은 정중선에서 가까운 쪽, 외측은 정중선에서 멀어진 쪽, 그리고 근위는 몸통에 가까운 쪽, 원위는 몸통에서 멀어진 쪽, 그리고 피부 표면에 가까운 걸 얕은, 그리고 피부 표면에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깊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뒤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 자세, 아까 해부학적 자세, 발을 살짝 어깨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양팔은 늘어뜨려서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죠. 이 자세에서 몸의 앞쪽을 앞, 뒤쪽을 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장측, 저측, 배측 이게 있는데 장측은요 손바닥 장자예요. 그래서 손바닥 쪽을 장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발등과 발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쪽을 우리가 저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손등도 있고 발등도 있죠. 그래서 손등 혹은 발등을 우리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배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쪽은 장측, 그리고 손등은 배측, 발바닥 쪽은 저측, 발등은 배측 이렇게 상반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체 부위의 움직임에 따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약간 조금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외우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굴곡과 신전.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각을 이루면서 굽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팔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구부렸어요. 팔을 구부렸으면은 어때요? 이렇게 180도 각도에서 90도로 굽혔죠. 굽혔으면 굴곡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굽혀진 팔을 다시 폈어요. 폈다. 그러면 이거는 신전이 됩니다. 그래서 각을 이루면서 굽힌다. 굽히는 건 굴곡이고 반대로 편다. 이러면 신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전과 외전이 있는데요. 내전은 신체 중심으로 가까이 오는 것. 그리고 외전은 반대로 신체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팔을 이렇게 일자로 이제 팔이 몸통에서 이렇게 양팔을 벌렸어요. 팔을 이렇게 벌면 어때요? 내 몸통에서 팔이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얘는 외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팔을 내렸어. 이렇게 내렸다라고 한다면 몸 쪽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거는 내전이 됩니다. 굴곡과 신전은 구부리고 펴는 것이고요. 외전과 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중심에서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요거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내와 회외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긴 하죠. 그래서 회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요렇게, 아이고. 어디 갔지?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회내가 됩니다. 근데 이 손바닥을 다시 위쪽으로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이 바닥으로 갔다, 뒤집었다 그러면은 회내. 손바닥이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면 회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좀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번과 외번이 있습니다. 내번은요, 발목을 움직여서 발바닥이 몸 쪽으로 향하는 거. 그래서 일자로 발바닥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이 발바닥을 몸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내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발바닥을 이렇게 발바닥이 굳혀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이제 밖으로 뺐다. 바깥쪽으로 발바닥이 보인다. 그러면 외번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삐끗하잖아요. 삐끗하게 되면 발바닥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번이 되는 거겠죠. 근데 보통 바깥으로 이렇게 발바닥이 이제 바깥쪽으로 향하는 경우들은 이렇게 흔치는 않는데, 어쨌든 그 발바닥 이렇게 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목을 움직여서 안쪽으로 몸의 안쪽으로 발바닥이 보인다 그러면 4번. 그래서 반대로 발목을 움직여서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했다 하면 외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측 굴곡은요. 아까 배측이 뭐였어요? 손등, 발등을 우리가 배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배측 굴곡은 굽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손등이나 발등 쪽으로 굴곡되는 것을 배측 굴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발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넣어놓긴 했는데 발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굽혔어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있는 상태에서 발을 발등 쪽으로 굽혔어. 그럼 이거는 배측 굴곡이 되는 거고요. 손등 같은 경우에도 손도 어때요? 손등을 위로 이렇게 꺾었어요. 이렇게 꺾었다라고 한다면 굴곡을 했죠. 그래서 이것 역시도 손의 배측 굴곡이 되겠죠. 그리고 장측과 저측 굴곡은 손바닥 장자라고 했죠. 손바닥 장측의 굴곡, 저측은 발바닥의 굴곡, 즉 손바닥이나 발바닥 쪽으로 굴곡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발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저측 굴곡이 됩니다. 반대로 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이 있는데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굽혔어요. 이러면 뭐가 돼요? 장측 굴곡이 되겠죠. 손등을 꺾었어요. 이러면 배측 굴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굽히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굽혔어. 손등 쪽으로 굽혔다. 아니면 손바닥 쪽으로 굽혔다에 따라서 배측 굴곡인지 장측 굴곡인지 발도 마찬가지고요. 구분을 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볼록하거나 돌출된 부위에 관한 용어입니다. 우리 인체 같은 경우에 뼈가 이렇게 그냥 다 스무스하게 매끈하게 있는 뼈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거나 파여 있거나 막 뼈들이 예쁘게 있는 뼈도 있는가 하면 예쁘지 않는 뼈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볼록하거나 돌출된 부위에 관한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돌기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극돌기나 횡돌기, 제가 예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긴 했는데 아마 용어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어는 그냥 가볍게만 봐주시면 되고요. 예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만 봐주시면 되고 요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기라고 하는 것은 돌기, 튀어나온 부분을 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극돌기나 횡돌기 이게 다 이제 척추뼈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표면에서 이렇게 뭐 매끈한 표면에 툭 튀어나왔어. 이거 이제 돌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예요. 콘다일과 말레우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과예요. 둘 다 과인데 영어로는 하나는 콘다일, 하나는 말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콘다일 같은 경우에는 골단이라고 하는 것은 뼈의 이제 아래쪽 끝단 부분을 위 아래 그 아래쪽 끝단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골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골단이 비후해져서 두꺼워져서 관절면을 이루는 돌기를 우리가 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완골에 내과 외과 해놨는데 상완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팔의 위쪽에 있는 이 뼈를 상완골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상완골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 여기 이제 팔꿈치 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만져보시면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게 만져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이제 외과와 내과가 되는데 이게 골단 끝에 그러니까 그 뼈의 이제 끝부분 자체가 두터워지면서 이게 이제 관절면을 이렇게 이렇게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완골에서의 내과나 외과 같은 경우에는 콘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발목의 관절 돌기입니다. 발목 관절에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족관절의 내과 외과. 그래서 족관절의 내과 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발목 보시면은 그 복숭아뼈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하고 안쪽에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만져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외과와 내과가 돼요. 그래서 발목에서의 과는 말레우스. 그리고 여기 이제 상완골에서의 과는 콘다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라는 게 한자거든요. 근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뜻이 이제 뜻과 뭐 그 한자 자체도 다르긴 한데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똑같이 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영어로 좀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다일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완골 쪽에 내과나 외과 쪽이구나. 그리고 말레우스가 나왔다 그러면 족관절 쪽에 외과나 내과 쪽이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고 가느다란 돌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돌기라는 용어가 나오죠. 돌기. 표면에서 튀어나온 부분이다. 그래서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돌기라고 하는데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고 가느다란 돌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견갑골. 제가 아까 견갑골 잠깐 얘기했었지만 날개뼈 있죠. 날개뼈에도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견갑골에 있는 돌기를 견갑골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 쫄칸터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의 매우 큰 돌기를 이야기하는데 대퇴골은 아까 허벅지에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매우 큰 돌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하지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아이고 모르겠다. 제가 이게 좀 생소해가지고 오늘 뼈 자체가 대퇴골이 이렇게 길게 가느다란 뼈가 이렇게 긴 뼈가 있기는 하지만 이 뼈가 이제 고관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골반하고 연결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퇴골의 위쪽에 보면은 이제 골두가 있고 골두에서부터 이렇게 대퇴골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어지는 부분에 매우 크게 대퇴골에 가장 이제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을 대전자보다 조금 더 작게 튀어나온 돌기를 소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퇴골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용어고요. 요것도 이제 그림으로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것은 대퇴골에 있는 매우 큰 돌기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고요. 결절은 혹과 같이 두드러진 곳. 그래서 아까 돌기는 표면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결절은 두드러진 곳이에요. 그래서 상완골에서 대결절, 소결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그 상완골 어깨 쪽 뼈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대결절. 조금 얘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튀어나온 부분을 소결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두라는 것은 우리 젖꼭지 모양처럼 생겼다. 젖꼭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유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젖꼭지 모양처럼 이렇게 돌출이 된 부분을 의학에서도 유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장에서 젖꼭지 모양처럼 약간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유두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능이라는 것은 가느다란 선상의 봉우리. 장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골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뒤쪽에서 보면은 골반뼈가 아까 그 장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골이 아까 그 넓적한 그 골반을 이루고 있는 넓적한 뼈라고 보시면은 그 위쪽 부분에 이렇게 능선처럼 이렇게 뼈가 이루어졌던 거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위쪽 부분에 이렇게 능처럼 튀어나와져 있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골에서 그 튀어나와져 있는 봉우리다 해가지고 장골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능선처럼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고요. 융기라고 하는 것은 무디게 두드러진 곳인데 얘는 이제 경골에서 과와 과 사이가 이제 두드러진 곳 이걸 이제 융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들은 돌기 아니면은 아니면 뭐 전자, 결절, 유두, 능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매끈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온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돌기냐 아니면은 극이냐 전자냐 결절이냐 유두냐 이렇게 용어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방금은 이제 우리가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푹 들어간 부분, 함몰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움푹 패인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함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함몰 부위에 관한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서 얇고 오목한 곳, 그러니까 살짝 파여 있는 부분. 그래서 안와 장골와. 그래서 안와 같은 경우는 우리 눈. 지금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눈 같은 경우에 이제 눈동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튀어나와 있고 막 그런 게 잘 모르긴 하지만 얘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얼굴 그 안면골을 봤을 때 이 눈 부분이 이렇게 살짝 안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움푹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안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절흔이라는 것은 뼈나 어떤 기관의 언저리를 칼로 도려낸 것 같은 흠입니다. 그래서 안화상 절흔. 그래서 좀 이제 막 지저분하게 파여 있다라기보다는 좀 예쁘게 깔끔하게 칼로 도려낸 것처럼 예쁘게 파여진 홈을 이제 절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틈이나 골면이 좀 더 깊이 들어간 곳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뼈로 봤을 때 눈 쪽 부분이 이제 파여져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얘로 조금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그 눈 부위 중에서도 표면에서 얇고 오목한 부분을 안화 그리고 칼로 도려낸 것 같이 깨끗하게 패인 홈을 안화상절흔 그리고 좁은 틈이나 골면이 깊이 들어간 곳을 안화열이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 같은 경우에는 면에 뚫린 구멍인데요. 척추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단한 뼈가 우리 몸을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척추뼈의 그 가운데 얘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갖다 이제 우리가 척추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그랗게 구멍이 뽕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은 굴처럼 기관 내에 넓게 갈라진 빈자리. 그래서 상악동이나 사골동 이게 다 이제 앞면에 있는 부분들인데 상악이나 사골 요 이제 코 안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조금 파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굴처럼 이렇게 깊이 넓게 갈라져 있는 빈 공간을 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은 우리 체내 몸에 있는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머리 2개 내에 넓은 공간을 2개 강. 그리고 배의 넓은 공간을 복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강 같은 경우에는 배 안에 이제 뭐 십이지장이라든지 뭐 대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장이나 여러 가지 장기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몸 체내에 있는 넓은 공간을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이라는 것은 윤곽이 명확한 병을 가진 통로로서 척추관이나 시신경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공은 이제 뚫린 구멍이다라고 본다면 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로, 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척추관 아니면은 이제 시신경, 신경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은 열, 공, 동, 강, 관. 뭐 용어 자체가 뭐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의학 용어하고 같이 붙어버리면 거기가 어딘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달달달달 외우게 되면은 안화는 어디고, 척추공은 어디고, 복강은 어디다 라는 것을 다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이제 외울 거 너무 많은데 어떡하냐 라고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기억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거 나 봤는데 맞아 그거였지.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암기는 그냥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뭐 짧다면 짧겠지만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짬짬이 틈을 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 뼈에 대해서 봐주신다면은 아마 이제 시험 보실 때쯤 돼서는 완전히 뼈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인체의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면이라든지 우리 신체 움직임에 관한 용어들, 뭐 굴곡, 신전, 대전, 외전, 내번, 외번, 회외, 회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움직임에 대한 것들도 살펴봤었고, 그리고 뭐 방향 같은 것도 살펴봤었고, 몸통에서 가깝다 그러면 근이, 몸통에서 멀다 그러면 원이, 그 다음에 뭐 정중면에서 가깝다 그러면은 내측이고 정중면에서 멀어졌다 그러면 외측이고, 이런 식으로 신체 부위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표면보다 튀어나와 있는 부위 아니면 반대로 함몰되어져 있는 부위를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의학 이론을 보면서 해부학적인 부분에서는 자주 사용을 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근골격계에 대한 부분, 상해의 대부분이 거의 이제 뼈를 마스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뼈 같은 경우 이제 뼈에 대해서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를 마스터하고 난 뒤에 암에 대한 부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들, 시스템에 대한 거, 뭐 소화기계, 호흡기계, 뭐 위장계,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뜯어서 볼 거예요. 근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 기전부터 해가지고 막 다 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다라는 것만 좀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상해 쪽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비중을 질병 쪽보다는 상해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골격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처음에 뼈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는데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제 기본 형태가 되죠. 뼈와 뼈가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몸에는 몇 개의 뼈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래서 총 성인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06개 정도의 뼈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래서 결혼한 친구가 이제 신랑이 이제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혼을 내고 막 그러다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던져가지고 그 신랑이 그다음부터 말을 엄청 잘 듣는데요. 말 한 번만 더 안 들으면은 206개의 뼈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뻘어버리겠다고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뱉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긴 하지만은 좀 심한 것 같다. 저도 좀 이제 너 좀 심한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키포인트는 그거죠. 우리 몸에 뼈는 총 206개. 성인의 뼈는 206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206개의 뼈가 골격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격에 이제 근육이 붙어서 비로소 이제 신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하나씩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뼈랑 뼈가 다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뼈랑 뼈가 이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용어들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가 연결된 부위를 관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관절이 인대와 근육 인대라든지 근육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근육을 좀 보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뼈랑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있고 인대 같은 경우에는 뼈랑 뼈를 연결을 해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제 막 물렁뼈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해서 텐던이라고 하는 것 뒤쪽에서 또 나오긴 하는데 얘는 이제 뼈랑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뼈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얘가 골막이 먼저 나오죠. 골막, 골질, 골수, 연골 이렇게 뼈는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뼈를 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의 막이에요. 그래서 뼈를 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의 막을 이제 우리가 골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골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신경이라든지 혈관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막 산소도 공급받고 또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의 골막 부분에 뼈의 이제 혈관이라든지 신경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뼈가 우리가 골절이 돼서 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가 다시 붙고 내가 다시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는 게 왜 그러냐?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이 혈관을 통해서 빨리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다시 뼈를 이제 회복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막 같은 경우에는 뼈를 싸고 있는 막으로서 혈관이나 신경이 분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뼈의 영양이나 감각에 관여하면서 굵기나 성장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골의 재생과 증식에도 관여를 합니다.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골절이 됐을 때 뼈가 다시 붙죠. 이걸 재생이라고 하고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뼈가 이제 자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뼈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대퇴골 같아요. 대퇴골. 아까 대퇴골에서 우리 그 전자 나왔었잖아요. 잠깐 또 이 그림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림 이제 요게 이제 대퇴골이다라고 보시면은 상완골 같기도 하고 대퇴골 같기도 하고 대퇴골 일단 대퇴골이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골두고요. 아이고. 이 부분이 이제 골두가 되겠고요. 골두에서부터 여기 조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왔고 이 부분은 얘보다는 조금 더 덜 튀어나왔어요. 대전자는 여기 요 더 굵게 튀어나온 부분. 소전자는 좀 더 작게 튀어나온 부분을 소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자와 소전자를 연결하는 이 부위를 이제 우리가 간부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전자의 위치 제가 전자가 어느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잠깐 드렸고 어쨌든 뼈 같은 경우에는 뼈에 이제 그 위쪽과 아래쪽이 있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골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단자 써고 뼈의 끝부분이다. 그래서 골단이다. 그래서 골단과 골단을 연결을 해주는 부위를 골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뼈 사이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 골간 안에 이제 골막이 있다. 그래서 골막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뼈를 싸고 있는 막이다 라는 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골질이 있습니다. 골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피질골과 해면골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피질골과 해면골 이 두 가지 여기와 여기를 합쳐서 우리가 골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치밀골 또는 피질골 똑같은 말이에요. 용어 자체가 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뭐지?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치밀골, 피질골 얘는 되게 단단해요. 되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뼈의 바깥쪽에 나무 나이트처럼 분포해서 단단하고 얘는 골수강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치밀골은 이제 이 바깥쪽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 뼈에서 골수강이 따로 없어요. 치밀골은 보시면 골수강이 이 뼈의 이제 가운데 공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골수강을 갖고 있지 않는 뼈 조직을 우리가 치밀골이라고 하고요. 이 치밀골이 골절이 되었을 때는 회복은 되게 느려요. 회복은 느리지만 굴곡력이라든지 염전력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굴곡은 구부리는 거, 염전력은 회전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골절이 됐을 때 회복 속도는 해면골보다는 느리긴 해요.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굴곡이라든지 회전 능력은 좀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면골입니다. 해면골은 이제 골단 부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보시면은 이 치밀골은 진짜 되게 촘촘하게 빼곡 이제 뼈가 단단하게 차여져 있는데 해면골 같은 경우에는 좀 엉성하죠. 뻥뻥뻥뻥뻥뻥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죠. 이처럼 뼈 안쪽이 벌집 모양처럼 해면골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제 이 골수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치밀골 같은 경우에는 단단해서 통로가 없어. 만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골수강 자체가 없는데 해면골은 되게 벌집 모양처럼 구멍이 송송송송 나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점점 벌어지면서 이런 골수강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골수강은 해면골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구멍이 있어서 혈관 분포가 많아서 골절 시에 회복이
이 치밀골보다는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는다라고 했었죠. 아무래도 혈관 분포가 많으면 영양분 많이 받고 산소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 회복력이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치밀골에 비해서. 그래서 해면골과 치밀골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골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골수강입니다. 아까 골수강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치밀골이 아니라 해면골에 골수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뼈의 골간 내에 빈 공간으로 황색 골수를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황색 골수와 적색 골수로 나뉘어지게 되고 황색 골수는 말 그대로 노란색 골수입니다. 그리고 적색 골수는 빨간색 골수예요. 황색 골수는 조혈 기능이 없어요. 조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황색 골수는 조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황색 골수에서는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피는 못 만들어내고 지방만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색 골수 같은 경우에는 조혈 기능이 있어요. 이 적색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보통 우리가 이제 조혈 쪽에서 이제 피를 공부하면서 이제 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이제 조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보통은 이제 혈액이 만들어지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골수입니다. 그래서 골수, 적색 골수. 그래서 조혈 기능이 있고 척추, 늑골, 흉골 이런 곳에 이 적색 골수가 분포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소아의 경우에는 적색 골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성인이 돼갈수록 적색 골수가 황색 골수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황색 골수화 되면서 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는 또 회복력도 더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저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수강 안에는 골수가 있다. 황색 골수와 적색 골수가 있다. 그래서 황색 골수는 조혈 기능은 없지만 지방을 저장하고 적색 골수는 조혈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흉골이라든지 척수라든지 늑골 쪽에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골은요. 관절연골과 골단연골, 뼈에서의 연골은 관절연골, 어디 갔어? 여기 관절연골과 그 다음에 골단연골. 골단연골 여기서는 안 보이네. 골단에 이제 연골이 있는데 골단 연골 이쪽에 있었는데 골단을 싸고 있는 연골의 얇은 층으로 관절을 형성하는 곳에 뼈의 말단을 감싸고 있는 작은 고무 쿠션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게 관절 연골입니다. 그래서 뼈랑 만나는 부위, 이 부위를 이제 우리가 관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뼈와 뼈 만나는 부위가 이 딱딱한 애들끼리 뼈가 만났는데 또 공간이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는데 뼈끼리 딱딱한 것들끼리 계속 딱딱딱딱 부딪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닳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연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 연골이 이제 뼈를 감싸고 있는 말단에 뼈의 바깥쪽에 얇게 이제 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단 연골 같은 경우에는 골단이 여기 아래쪽 부분 골단과 골단 사이에 골간이 있고 골단에 연골이 있는데 이 골단 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 골단의 위쪽 부분 골간과 골단의 윗부분이 만나는 부분에 골단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의 길이 성장에 관여를 한다. 골단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성장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그 성장판이 다치면은 키가 안 자란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 이제 골단
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한 다치지 않게, 왜냐면은 길이, 골의 뼈의 길이의 성장에 관여를 한다라는 건, 뼈가 길어진다라는 거는 키가 큰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멈췄다라고 한다는 건 뼈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 말인즉슨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골단판, 얘가 이제 그 성장판 으로서 상당히 이제 요새 엄마들이 요거 이제 안 다치게 하려고 또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골은, 그래서 뼈 같은 경우에는 골막과 골질, 골수, 그리고 연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2020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뼈의 기능에 대해서 써라. 뼈의 기능은 이제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지지작용이에요. 아까 그 뼈가 우리 인체 모양, 뼈 모양이 이제 아까 해부학적인 거 봤었잖아요. 그래서 인체 모양을 유지하는 뼈대의 역할과 체질을, 몸통과 그 다음에 팔다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뼈 안에, 뼈와 근육을 싸고 있는 이 안쪽에 뇌라든지 장기들이 있어요. 이 뇌나 장기들이 이 단단한 뼈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을 저장을 합니다. 칼슘이라든지 인, 마그네슘 등을 저장을 해서 얘네들이 뼈에 많이 저장이 돼 있으면 뼈가 그만큼 단단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지, 보호, 그 다음에 조혈, 그 다음에 무기질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적어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골의 기능까지 아마 20년도에 나왔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지지, 보호, 조혈, 무기질 저장 이 4가지가 뼈의 기능이다 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